다음은 이제 로힝야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국제사회 그리고 이제 미얀마 내부의 시선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이제 피해자들의 증언들이라든지 인공위성 이런 비교라든지 인공위성 사진 비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건들에 대한 진상들을 조금씩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반인도 범죄다, 인종청소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분이 미얀마 특별보고관, 그러니까 인권 관련돼서 유엔이 임명한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하신 분인데 제너사이드나 집단 학살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도 여행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국제사회 여론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얀마는 군부와 정부를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국제사회의 의혹제기 내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 전부 다 조작된 이야기들이다, 날조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진상조사 해보니까 그런 증거들이 전부 다 근거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불 지르는 거 뭐냐 이렇게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 그걸 로힝야들이 국제 인도적 조약 뭐 이런 기구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피해자들, 그러니까 여성 피해자들 강간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몇의 개인적인 일탈들이 있는데 이거 조직적으로 한 건 없고 실제 뭐 라카인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BBC하고 인터뷰할 때 로힝야 여성들은 너무 불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이고 아주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테러리스트 집단들의 테러 행위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사회도 역시나 이 움직임과 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카툰에 보시는 것과 비슷하게 실제로는 미얀마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외국 언론, 서방 언론들은 전부 다 라카인에 있는 로힝야들만 실제 로힝야라는 말도 안 쓰죠. 벵갈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건데요. 로힝야조차 이름조차도 못 쓰게 하면서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공식화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벵갈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벵갈리의 죽은 모습들만 죽는 모습을 세상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비슷한 맥락에 세계 언론이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배너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세이브 라카인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그 흐름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잠깐 미얀마 정부와 군부를 구분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여서 사실 군대 이런 작전에 대해서 최종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 미얀마는 약간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미얀마가 2008년도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그 헌법 내용에 보면 군 최고사령관이 군 통수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이 아니죠.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 자체적으로 군대를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국방부, 내무부, 그리고 국경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경 경찰이라든지 뭐 이렇게 외국인들 관할하는 것, 그리고 군대 관련된 업무, 내무부 하면 우리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과 이거 군대가 알아서 다 지금의 정부, 그러니까 NLD 수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권한을 부여를 받고 있고요. 실제 이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헌법 개정의 요건들을 또 희한하게 지금 모든
뭐 상원, 하원, 지방의회 의석의 25%를 군대가 자동적으로 부여받고 있거든요. 헌법에 따르면. 근데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75% 이상의 표를 득해야 의회에서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 얘기는 군부에 한 표라도 있어야지만이 75%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헌법 개정이 가능한데 지금 군부의 협조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군부에서는 그거 해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군부와 정부의 책임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NLD 지금 민간 정부가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수치가 실질적으로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 실제로는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유명한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로힝야에 대한 입장은 크게 지금과 다르지 않았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첫 번째가. 네. 그리고 아무리 뭐 통수권자는 아니지만 정부로 관할을 하면서 예컨대 정보부, 우리라고 좀 정부 개편 구조가 좀 다른데 정보부라는 부처가 있어요. 이런 다른 부처들은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들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뭐 대통령실, 그러니까 수치 여사가 관할하는 그런 스테이트 카운슬러 뭐 이런 사무실, 이런 정보부 부처의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범은 아니지만 책임에 대한 물피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 로힝야들의 권리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국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군대는 헌법 관련 법령에 의해서 면책권을 부여받고 있어서 현행법상 처벌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뭐 군부는 말 그대로 자치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있지 않는 한 국내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가셔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은 뭐 국제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텐데요. 국제적으로는 크게 국제인권법이라든지 국제형사법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은 말 그대로 이런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인권 규약상에 이런 권리들이 침해되었다라고 보고, 이 침해된 권리들을 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에 대한 이러한 메커니즘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미얀마는 이런 관련 인권 조약들을 비준하지 않은 좀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조약들을 비준하지 않아서 실제 국제법의 어떤 특성인데 그것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주로 이제 국제형사법을 좀 봐야 되는데요. 국제형사법 같은 경우는 제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던 게 국제형사재판소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전쟁 범죄, 그리고 뭐 반인도적 범죄, 제노사이드 이런 것들 처벌하기 위해서 로마 협약을 비준하고 지금 벨기에의 그 재판소가 이제 상시적으로 상설돼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사건을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미얀마가 역시나 이제 국제법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형사법으로도 관할권을 행사해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입하진 않았지만 ICC가, 국제형사재판소가 이 사례를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건을 ICC에 회부하면, 결의를 통해서 회부하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고 국제 NGO나 이런 관련 활동가들이 안전보장이사회에게 회부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국제형사법 쪽으로 잠깐 좀 더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국제 형사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방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획되어서 사전에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 체계적으로 되었다면 이거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국제 형사 범죄로서의 어떤 인종 청소는 없는데요.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인종 청소라는 죄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의도돼서 된 것이다라고 같이 증명이 될 수 있다면 집단 학살로도 처벌이 가능한 이런 내용일 텐데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건 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고요.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실제 지금 얼마 전 며칠 전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그 대표들이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를 방문했고 그리고 미얀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미얀마 건너가서 수치여사 만나고 그리고 최고 사령관 이렇게 만나서 이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그 그 사건 현장을 또 방문했고요. 이제 최고 총사령관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로힝야들 국내에 이렇게 들어와도 좋은데 그냥 아까 제가 국내 난민 캠프 있다고 그랬잖아요. IDP 캠프로서의 표현이었던 거기서 그냥 잘 문제 안 일으키고 지내면 괜찮아. 우리 용인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르테이트라고 소위 분리 수용하는 남아공에서 되게 유명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되게 시인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유엔에서 그 대표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우리가 그 증거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프로세스들을 도와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긴 했었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영상 찍어놓은 거 이런 거 쭉 보니까 잠깐 제가 사진을 올렸던 거 아까 그 사진인데 현장에 이렇게 방화된 그런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리고 이제 실제 제 국제 NGO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연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회부를 할 것이냐 이 사례를 그걸 판단했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피통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존재가 좀 무겁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전향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이상 회부는 어려울 것이고 실제 국제 형사 재판을 통해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전범 재판을 경험했던 걸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예컨대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전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국내 재판과 유엔이 이렇게 서로 반반 섞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 정권이 전향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유엔과 딜을 했던 거죠. 이거 해줄게, 너네는 우리 경비 지원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얀마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들이 개입했던 것이죠. 전범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소위 이제 과도기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한데, 미얀마는 지금 미얀마 정부와 군부가 소위 효과적으로 그 국가를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캄보디아 사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서로 절충하는, 합의를 절충하는 방법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역시나 그 당국의,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실제 완보리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당장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운데 지금 그 회부하는 것조차 훨씬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설명을 좀 덜 하는데요. 그 집단 학살에 대해서 잠깐 그래도 좀 저희들이 이렇게 본다라는 측면이니까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이건 말 그대로 형사 재판이다 보니까 아주 이런 세 가지를 여기서는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타겟이 되는 집단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집단. 그래서 로힝야는 여기 이런 집단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의도를 보고 그다음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행위 같은 경우는 여기 살해, 상해, 파괴, 출산 저지를 보는데 살해 아까 전부 다 보셨고요. 이것도 보셨고 이것도 보셨죠. 네, 방화 다 하고 했던 거. 그리고 출산 저지하는 거 제가 아까 법제 산하제한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이런 등등을 따지면 한 4가지에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제는 이제 의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인데요. 이제 의도는 말 그대로 나치가 2차 세계대전 때 거기는 문서화당했잖아요.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걔네들은 정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한 의도가 증명이 되는 케이스인데요. 그 뒤로는 어느 악독한 이런 학살하는 그런 정권도 서류하고 남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럴 경우에는 국가 정책으로 나타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 증명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저희 사실 이제 법률가들이 주로 이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현실 가능성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로힝야 이 이슈를 해결하는데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라는 것을 간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새로 넘어온 사람만 해도 75만 명입니다. 그래서 다 하면 지금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접경 지역에 방글라데시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엔도 이 사람들 일을 못하니까 생산할 때 못하고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가족당 2주에 한 번씩 25kg 쌀을 제공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다른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재원들이 바닥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 송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가 송환 합의를 했었고 1월 22일부터 사실 지난 1월 22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 프로세스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로힝야 쪽에서는 요 3가지 조건을 걸고 있죠. 그래서 보면 안전하고 자발적이고 존엄한 조건. 총족이 되면 우리는 가겠다. 안전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말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발적인 것이라는 얘기는 91년도에도 이런 난민 캠프가 있었고 송환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때는 강제 송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글라데시 군부가 와가지고 가기 싫다는 사람들 억지로 끌어다가 데려간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엄한 조건은 시민권도 주고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을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지만이 우리는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고 있죠. 왜냐하면 2번, 3번에 걸쳐서 학습이 이미 된 거예요. 로힝야 커뮤니티도. 그래서 이런 조건을 걸고 있는데 미얀마 정부는 그래서 이제 UNHCR이나 이런 데서도 뭐 이런 식의 투명한 절차에서 우리가 개입을 하고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미얀마 정부는 우리 이제 관련된 서류 검토해가지고 우리 국민인 거 확인되면 그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서류라는 게 거주했던 증거를 얘기하는 건데 미얀마에 있을 때의 증거. 그 아비규환 상황에서 누가 실제 그런 것들 다 돌아와야 되니까 증거 챙겨야지라고 이렇게 차분히 챙길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물론 있긴 있어요. 챙긴 사람들이. 미리, 왜냐면 올 걸 대비해서 미리 짐을 싸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피해자들도 땅 문서며 뭐 신분증이며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못 가져온 사람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네. 그리고 이거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는 아까 국내 난민 캠프에 가둬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웅산 수치도 지금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세스를 전부 다 군대에서 합니다. 군부에서. 그리고 이제 전환기 정의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평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적인 상태로 해결되려면 이 4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소용되는 일반 원칙인데 진실규명,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분쟁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재발 방지 이런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 남아공에서는 말 그대로 화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런 재판을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우리 화해하자. 그렇지만 다만 진실은 규명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면, 또 다른 데에서는 전범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루안다가 그랬고, 그리고 콩고, 수단, 아니 콩고, 그다음에 시에라리온, 뭐 유고슬라비아, 캄보디아, 그다음에 스리랑카도 지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미얀마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이 초기 단계까지도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위해서 서로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수준까지도 안 되는 그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걸 전망하기는 힘들지만 아주 먼 길을 우리는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이들을 시민권으로,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물론 2012년도부터 전 사회적으로 반무슬림 어떤 정책, 혐오를 확산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역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로 일상 상황에서 어떤 이런 사고적으로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제 조건으로 해결이 돼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디가 하고 아니면 관계인권평화재단이 아디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저희가 실제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광주 5.18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위안부 사례도 보지만 지금 저희 이제 민변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TF 일원이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당시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나 피해자다라고 선언하고 운동을 시작한 지 30년인데 그 피해 확정, 그래서 이런 피해들이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 고찰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증거들이 없었다는 거죠. 피해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분의 어떤 증언 말고 피해자 증언 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 로힝야 어떤 이런 진상 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 이런 전환기 정의의 어떤 흐름들이 아주 장기화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그 피해자들, 생존자들은 또 죽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작업들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가 생존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녹음하고 번역하고 그 번역된 걸 다시 제대로 번역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그게 한 2, 3일 걸리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저희가 사무실을 받으면 현장에 지금 로힝야로 구성된 4명의 그 풀타임, 그래서 이제 현지 활동가들이 거의 매일 캠프에서 움직이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들을 이제 저희가 받으면 저희는 사무실에서 이제 미국 변호사들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자원봉사를 꾸렸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영어다 보니까 에피데빗이라는 이제 그런 소위 한국으로 얘기하면 아마 자술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나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가짜라고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들통날 그 경우에는 뭐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걸 선서하거나 아니면 서명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성격의 자기 진술서인데 그것들을 만들어냈죠. 만들어서 다시 그걸 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가서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그것들을 공중하는 작업들, 이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지금 사실 올해는 2018년도에는 5개 마을, 정말 집단 학살이 발생했다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5개 마을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뚫라뚫라 아까 소개드렸던 가장 심각한 마을, 그 마을의 작업도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다음 이제 추핀이라는 그 마을로 넘어갔으며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올해 한 200여 개의 아주 심층 인터뷰가 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실제 근데 5개 그 마을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피해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미 지난 2달간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낸다면 전체 피해는 이렇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증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되고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되게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 단계를 이제 250여 개의 마을로 확대를 합니다. 이제 대신에 지금 하는 것처럼 뭐 40개, 50개 이런 심층 인터뷰를 하지는 못하지만 각 마을에서 어떤 샘플링 할 수 있는 그래서 5개 정도의 인터뷰들을 하고 증거들을 보존하는 이런 작업을 할 것이고 더불어서 인공위성 이런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얀마 내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증거들 그리고 다른 조사들을 통해서 보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 미얀마 그 로힝야족의 학살을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이 증거로 남고 3년 차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터넷 보관소처럼 뮤지엄처럼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꾸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광주인권평화재단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는 축 중에 하나가 이 프로세스를 로힝야 스스로가 하면 참 좋겠다. 앞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저희가 계속 같이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이런 기록들을 해서 보존하고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알려서 스스로 옹호활동할 수 있는 인권활동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전에 넘어오셨던 아니 이번에 넘어오셨던 그런 난민분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심리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엄청난 트라우마들을 겪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인터뷰 해보면 밤에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리프레싱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밖에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경험했던 그 심각함이 그냥 그 일반 트라우마 카운슬러 이런 카운슬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했던 게 선난민, 그러니까 동료 로힝야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나이 드시고 좀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심리 지원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여성들하고 시간 보내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 전문가들을 확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소명이 일단은 이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고 이런 아픔을 경감하는 같이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다는 거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디의 소개는 좀 짧게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3년차 되는 단체인데요. 분쟁 지역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현재 그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인권 기록, 그리고 활동가를 성장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심리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아동과 여성의 어떤 그런 평화적인 심성 내지는 그런 관계 같은 평화들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커뮤니티에서 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미얀마 메이크틸라에서 분쟁이 있었던 지역, 로힝야 이슈, 지금 현재 이제 팔레스타인 좀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좀 무거운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이지만 이러한 로힝야들의 아픔, 난민들의 삶의 어떤 여정을 마음부터 내지는 또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좋으니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